마켓나우 2부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뭐 2,500선 이 정도에서 2,600선까지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뭐 조선, 방산 네.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오늘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되는 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업종들을 종목들을 좀 사야 하나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되는 걸 지켜봐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런 해법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다양한 산업 섹터군에 호재가 붙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관련 네. 산업들,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여행 산업 등등등 다양한 섹터에 혹시 온기가 불어넣을까라는 네. 심리가 먼저 작동을 하면서 관련 산업들이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네요. 예. 네. 자, 시장이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한한령 해제, 미중 중국 쪽의 모멘텀도 들어옵니다. 시장이 어쨌든 건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고 좋은 이야기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은 무엇일지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도 함께 싱크풀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 5월 정도에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어쨌든 한한령이 차츰차츰 해제된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공식적으로 천명해 준다면 우리 시장에게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눌리고 소외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엔터와 콘텐츠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오늘 일제 엔터주들이 대형 엔터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주들은 또 반대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모멘텀을 못 받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10%, 20% 상승하는 콘텐츠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한 번에 튀어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여행이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도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업종들은 대부분 중국 관련 업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은 또 정반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조선주. 오늘 조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 철저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지켜왔던 한화오션마저도 오늘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 또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자, 이러면은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은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큰 나쁜 소식이 있어서 조선주가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의 기회를 좋은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주도 역시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받고 있고 로봇도 역시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 턴이 돌아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있죠.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오늘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고 있고 전력 설비 어제 나왔던 우리나라에서의 데이터 센터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필옵틱스가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옵틱스나 SKC 같은 종목들 유리기판 그동안
SKC는 잘 안 갔는데 피록팁스나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주가가 오버슈팅 됐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도 역시 이것이 조정이 기회인지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것인지는 여부, 아니면 횡보할 것인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선택지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중국의 모멘텀이 좋은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까요? 자,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동안은 비공식적으로 하나씩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아이돌의 공연이 뭐 열린다, 아니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의 OTT에서 풀려서 공개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한다. 뭐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아직도 뭐 그런 말은 없는데 한 언론에서 중국의 한한령이 한 5월 정도에 해제가 될 것이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한한령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먼 얘기입니다. 2017년부터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하기 시작했죠. 이것의 시간이 지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과연 K 콘텐츠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이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까요?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10월에 열린다라고 계속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구가 있습니다. 중국 아태 합작 중심이라는 이 공식 기구가 있는데 여기 관계자의 말을 따라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5월이면은 이르면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르면 다음 달에 3월에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것이다. 이러면서 뭔가 물꼬를 트면서 우리나라 컨텐츠나 우리나라 여행이나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빗장이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과거 2017년부터 한한령이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 추산을 하면 한 22조 원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반등시켜줄 수 있을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의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라 콘텐츠, 게임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부 이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나 수급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한한령 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증권사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SM이 대표적으로 6% 강세 힘을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중국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빅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 수를 조금 더 내다봤던지 최근 빅뱅 멤버들의 얼굴이 자주 브라운관에서 비추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관련해서는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예로부터 관시가 굉장히 중요해서 SM이 중국 쪽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개척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어 가장 큰 수혜는 SM이 받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특정 산업에 좀 몰입되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디어유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곳도 있었습니다. 오늘 9%대 강세 흐름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3월과 4월 정도에 중국 쪽의 멤버십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예상 있고요. 현재는 47,9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업종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넷플릭스는 사실상 중국 쪽으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그 쏠림 현상을 단박에 커팅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 업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독자적으로 판권 등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IP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19%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투자 심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8,000원 상승하면서 현재 5만 원 선 터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 테마도 오늘 강한데 그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건 콘텐츠리 중앙으로 2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중국 판호가 열리면 긍정적인 흐름들 게임주에서 나타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펄 어비스 현재 1% 상승폭을 약간 줄였습니다만 잠재적인 수혜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3,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많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관련주들이 그록3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이 그록3,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그록3 뭐 엔비디아의 GPU를 뭐 10만 개, 20만 개 가지고 학습시켜서 만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세계 최고의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공개가 됐죠. 저도 조금 써봤는데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어는 못하니까 영어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록3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GPU가 우리나라에 1,000개, 2,000개밖에 없다는데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GPU를 몇만 개, 수십만 개 써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부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록3를 이제 자동차 테슬라 3에 탑재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대요. 딥시크, 중국에서 딥시크를 중국 전기자동차에 이렇게 심는 것처럼 테슬라도 역시 그록3를 테슬라에 탑재해서 거기에서 AI 서비스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합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전에 지난달에 이미 테슬라의 음성인식 기반 AI 기능이 포함된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록3와 이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 연동되면서 음성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서비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관련된 그록3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이외에도 폴라리스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와도 뭐 AI 에이전트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AI 소프트 업체로서의 좋은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는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그룹주가 상승세를 장 초반부터 눈에 띄었는데 보여서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도 가는 흐름들이 이제 있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한 7%대 상승세는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음성 기반 AI 기능, 이 솔루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록3가 테슬라와 협업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170원이고 폴라리스 AI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로 묶이면서 1.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도 AI 소프트웨어로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술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15,59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트룩스 A도 자체 언어
모델, 루시아 이쪽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소폭,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2.8% 관련주이거든요. 22,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폭 시가 대비 주는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오랜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 양자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공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개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마요라나 1이라는 칩입니다. 이게 위상적 큐비트를 활용해서 만든 특수 방식으로 만든 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팅 칩이랑은 다르게 이 위상적 큐비트라는 특수 방식을 활용을 했답니다. 이러면서 효율이 더 좋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미국에서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칩 공개가 있으면서 종목들이 일단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 몇 년 안에 실현될 것이다. 어떤 일부의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계속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빌 게이츠도 역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를 밀고 있죠. 양자 컴퓨터 수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언제 또 다시 이런 실제로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거나 추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오늘 괜찮습니다. 특히나 양자 암호 관련해서 통신 기술, 광통신 이쪽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한국 첨단 소재가 그 관련주이잖아요. 오늘 8% 강세 힘으로 5,700원, 5,800원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KCS 같은 경우에도 3% 강세 힘, 엑스게이트도 통신 관련해서 보안 제품 그쪽이잖아요. 3.4% 상승, 9,13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온 플러스도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모듈 협력하면서 모듈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2% 상승, 1,491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CTK도 양자컴 관련해서 나올 때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인데 오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또 올라가는 좋은 소식들도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이라든지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뭐 조금 쉬어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콘텐츠나 뭐 엔터나 이런 종목들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뭐 0.7%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어제와는 다르게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늘 매수를 멈추는지 이런 거의 여부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요. 중국 쪽의 시장은 아직 출발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상승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저희가 방송하다가 중국이나 홍콩 시장 개장하면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앞서서 계속 뭐 소개해드렸듯이 최근에 뭐 시장은 어쨌든 올해는 AI를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AI 뭐 하드웨어 쪽도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GL 스토리의 박찬유 대표와 함께 AI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날이 추운데 잘 오셨군요. 안 추우세요? 스튜디오는 조명이 많아가지고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뭔가 이 한번 불살라버리겠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뭐 저도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올 한 해는 AI 관련주가 작년에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쪽이 잘 갔다면 네. 올해는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쪽을 봐야 된다. 전문가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딥시크가 이제 우리 피부로 이제 더 다가온 것처럼 AI가 피부고 더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회사가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관련된 회사 한번 탐방하셨다고요? 네, 탐방 다녀왔고 그리고 관련 리포트도 내놨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크라우드웍스예요. 크라우드웍스. 크라우드웍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리고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네. 실제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AI가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할 때 이게 뭐 개인지, 고양인지, 볼펜인지, 연필인지 이게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식을 못 하잖아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인식표, 즉 라벨링을 붙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군요. 구분하고 정리를 해주고 이게 AI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공식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같이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AI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사물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인식표를 붙여주는 기업이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라벨, 인식표. AI가 잘 인식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뭐 번역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AI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번역을 디지털 해준다. 번역을 해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디지털 눈깔 붙이기. 이러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고민형에 눈알 하나하나 그쵸. 이렇게 붙이는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실제 이거를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수작업으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라벨링 해준다. 한 땀 한 땀 붙여주는 한 땀 한 땀 거군요. 붙여주는 라벨링 해주는 기업이다. 그러면 다소 좀 재미없고 심심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AI가 실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관련 이제 그 뒤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적이 나고 숫자로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라우드웍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슈도 좀 부각이 됐고 네. 작년에 연말부터 크라우드웍스의 주가가 또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봐야 한다. 그런 맥으로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때문에 이 크라우드웍스도 올라갔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AI 소프트웨어단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높아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이후에 네네.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그쵸.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네이버와 카카오 실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지난 3년간의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 작년에 구독 서비스 발판을 만들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카카오는 약간은 뒤쳐져 있지만 카나나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오픈 AI, 특히 이번에 샘 알트만 방한했을 때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쵸.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수요 찾기가 꾸준히 진행되었었고 AI 진료 쪽에서는 루닛을 비롯한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그쵸. 한쪽에서 움직였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작년에 흑자 전환한 솔트룩스를 위시한 뭐 마음 AI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한 흐름이 올 한 해 내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동안에 우리가 AI 하드웨어, 즉 HBM 쪽에서만 집중을 하면서 반도체 쪽 파고드는 모습이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돈이 되는 AI,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이 이쪽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혜로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뭐 그전에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네. 오픈 AI에 대한 막 큰 벽이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딥시크가 그걸 깨줬고 그 상대적인 수혜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됐잖아요. 업계에서도 그런 네. 도전들이 좀 생겨나게 됐고. 자, 그렇다면 이 크라우드웍스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좀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은 데이터 라벨링이에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우리가 뭐 눈깔 붙이기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그대로 나와요. 그 용어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AI로서 이제 AI 언어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인식표를 붙여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력을 육성을 하고 관련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도 교육 사업도 하는군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왜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해가지고 이런 인력 풀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그 수작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자체 이런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거 하기 위한 인력 풀 구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벌고 또 그 인력을 또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수급을 붙일 수급으로서 수 이제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을 매출로 연결시키는 사업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네. 그리고 관련 AI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AI 모델 웍선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에 제공을 합니다. 즉 기업들에 우리가 너희 AI 이런 그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AI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별 플랫폼 기업별로 사업, 맞춤형으로 맞춤형 만들어주는 AI를 거예요? 구축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 SI 업체들이 하는 쪽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순 용역, SI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이런 쌓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기업 측에 B2B로서 AI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좀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AI의 솔루션을 뭐 기업별로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네. 교육 사업도 하고 이걸 통해서 또 인력을 수급해서 그걸로 또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관련된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살짝 말씀은 해주셨지만 저도 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이 라벨링을 하는 인력을 뭐 거의 뭐 60만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좀 지원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면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AI 언어로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일상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하품하는 고양이일 수도 있고 머리 긁는 고양이일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 풀이 실제 사진을 찍고 그러한 부분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건 하품하는 고양이입니다. 머리 긁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류를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혼자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AD라는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고
아니고 자격을 부여받은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관련된 이런 자료 자체를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계속 하는 데이터를 거죠. 쌓는 거군요, 데이터를 그런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그쵸.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와 일반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자격 인력까지도 서로 간에 육성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격증도 부여를 하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실제 이제 크라우드웍스에 관련 데이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AI가 저희가 뭐 방송이나 콘텐츠에 많이 나오는 뭐 얘기를 들으면 뭐 일자리를 뭐 다 없앨 것이다, 막 네. 대체할 것이다. 물론 뭐 대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라벨링을 하는 사람,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이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밑단에서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의 수요나 이 인력은 너무나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궤를 같이 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약간 제일 밑단에 있는 거죠. 그쵸.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이고 팔란티어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AI를 바탕은 이런 엔지니어 그쵸.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한 이후에 실제 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AI 소프트웨어 큰 범주 안에 같이 속하긴 하지만 고도화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밑단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란티어가 그렇게 B2B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그렇게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것처럼 역시 이 회사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 고도화는 낮지만 이런 맞춤형 솔루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예를 통해서 좀 알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한국형으로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단순히 우리가 이런 데이터 라벨링만 하고 학원 사업만 영위하기에는 규모 경제가 한계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 AI 모델을 구축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기 위한 시범 사업 단계. 우리가 POC라고 하잖아요. 네네. Proof of Concept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실제 업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산업 형제 통역 앱 사례라든지 네네네. 지금 보험 약관 상담 직원 AI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보면 조선이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그래도 대화도 안 통한데 이게 전문 용어를 통해서 이제 그쵸.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번역액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번역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보험사 약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 약관이 두께가 이렇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나하나 찾고 있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AI가 단순한 이런 챗봇 기능이긴 하지만 그런 보험사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보험사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제 AI가 상담원들이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요. 내부 문서 챗봇 마찬가지입니다. 사내 내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라면 A라는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내부 규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부서나 감사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뭐 의료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법무부 그 이런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셀바스 AI라는 기업도 저도 탐방 다녀오고 리포트 썼는데 그런 쪽도 셀비노트 이런 것들 내놓아가지고 실제 법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용어를 학습시킨 SLM, 한국형 SLM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기본이 되는 로우 데이터와 실제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뭐 여러 기업들과 이런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업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체 AI 모델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사실 자체 AI 모델 뭐 이러면요, 사실 많이 뭐 GPU 많이 써가지고 학습 많이 시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 크게 짓고 네네. 이런 게 최고입니다. 그쵸.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이 안 되죠. 그쵸. 챗GPT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각 기업 환경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데는 그 빅테크가 우리나라 기업 실적 하나하나만큼 다 커스터마이징 해줄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형 SLM, 그러니까 LLM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한국어에 특화되고 일부 이런 기업이나 우리 한국 언어나 그리고 아까 뭐 건설 현장이나 보험, 영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SLM 이런 것들이 구축이 나오고 있는데, 자체 AI 모델 웍스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게 앞서 건설 현장이나 앞서 보험 업종이나 이런 쪽에 실제 나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웍스원을 기본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개별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세부화시키는 거죠. 이제 각각을. 원래 기본 플랫폼은 웍스원이고 네, 이것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각 사례나 기업들에게 맞게 단체에 맞게 네. 그렇게 솔루션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뭐 재밌는 게 어쨌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의료 AI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닥터웍스라고 해서 또 이 크라우드웍스도 관련된 이 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앞서 이제 제가 웍스원을 통해서 자체 AI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 네네.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화시키면서 우리 자체 기술력을 우리가 입증을 하고 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좀 더 세부화된, 좀 더 디테일한 플랫폼 자체가 필요한 거죠. 의료용 쪽에 지금 만들어 놓은 AI 모델이 닥터웍스예요. 네네. 닥터웍스가 실제 이제 크라우드웍스 자회사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의료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의사 풀을 이미 확보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료 데이터를 우리가 라벨링, 그러니까 AI 언어로 번역을 한 이후에 네. 실제 AI 모델을 통해서 의료 행정 업무 이런 쪽에 1차적으로 먼저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자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부터 소액이긴 하지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 쪽에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사측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의료 AI 쪽으로도 뭐 이슈가 몇 개니까 크라우드웍스 쪽에서 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업에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의 파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화 시키는 게 어쨌든 수익 창출에는 훨씬 더 좋을 텐데 해외 쪽 진출 계획은 없나요? 이게 언어의 장벽이 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이버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고. 네, 사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물론 KT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카카오도 하고 하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고 우리나라 한국어로서 이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플리토 같은 기업들이 샘 올트먼 방안에 있었을 때 이런 코퍼스라고 하는 말뭉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폭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자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 자체는 언어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권부터 네네. 먼저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일본 법인 설립 이런 부분을 지금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사업 특히 이런 부분에 진출하기 위해서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교육업체 그리고 일부 대기업 이런 부분과 협업을 통해서 LLM 서비스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데이터 라벨링도 일본어로 하고 그리고 일본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일본 교육 기업에 맞는 실적에 맞는 이런 교육 특화 AI 앱 이런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 쪽에서 물론 이게 실적으로서 유의미하게 평가받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때마침 오늘은 뭐 일본 쪽은 아닌데 중국 쪽이 알리바바랑 지금 크라우드웍스가 네. 협업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네, 중국의 AI 모바일 지도 앱 고덕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오늘 뉴스가 딱 나왔네요. 때마침 어쨌든 해외 쪽으로도 지금 협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오늘 뉴스로 좀 캐치업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빠르면 뭐 5월께 뭐 이런 얘기, 에이펙 정상회담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전에 일단 민간 교류부터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또 핫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했고 중국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 쪽에 바로 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쪽 진출하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담감은 있지만 네. 해외 현재 법인과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따른 업사이드가 터지게 된다면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진출하고 돈을 벌 네, 수 있는 그쵸. 좀 유의미한 첫 번째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말씀드린 고덕지도, 중국의 고덕지도라는 앱인데 알리바바가 만든 건데 하루에 1억 명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앱이랍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고덕지도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길을 찾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크라우드웍스에게 중국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서 실적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적자를 좀 기록하다가 이제 그 전에는 뭐 계속 투자하고 뭐 개발하고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작년에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은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적 회복세 가속화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까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 마이너스 6억.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이렇게 적자폭 자체가 줄었어요. 크게 네. 감소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탑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적자를 큰 폭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뭐 판관비를 큰 폭으로 줄였다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크게 세이빙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B2B로서 지금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I 모델 웍스원이 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순이익단은 한 3.9억 정도, 한 4억 가까이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성 측면에서도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이런 그 한계가 좀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 지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면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보조금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있는 부분과 정부에 이제 손을 벌려야 되는 이런 편차가 존재했다면 이제 B2B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 있게 첫 번째 매출로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적으로 나온 분기가 4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제가 한 번 더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다음 주에 크라우드웍스하고 그러세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향후에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기회가 되면 좀 이런 것들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뭐 미팅을 해보시고 네네. 크라우드웍스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크라우드웍스 지난달에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거래 정지가 이제 사유가 이제 주식 분할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는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주식 분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워낙 뭐 액면가가 다 작긴 한데. 액면가가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식 분할 효과가 있으려면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일단 100만 원 넘어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돼가지고 당장 한 줄 사기도 부담스러울 때 이거를 액면 분할을 통해 국민주 효과 유동성 확대 효과 거래를 자체를 더 늘리는 노리는 거죠. 거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1,000원에서 500원 주식수는 2배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미 유동 주식수가 한 7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크게 늘려주는 부분이라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뭐 고가고 뭐 유동 주식수가 적음의 효과가 있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만 원 언더이기 유동 때문에. 주식수 어느 정도 예. 되는군요. 그리고 유동주식수 비율도 70%가 넘어가니까 시장에서 아예 거래량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리 주주 좀 그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저가치 제고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라우드웍스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직접 기업 탐방을 하시고 분석을 한번 정량적으로 해봤는데
오늘 또 때마침 뭐 알리바바가 엮이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도 오늘은 뭐 2.27% 넘게 상승세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관심이 많으셨던 시청자분들은 크라우드웍스도 한번 조금 더 찾아보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L 스토리의 박정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기업 또 좋은 리포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 believe in this AI party. It's still 10 p.m. and the party goes to 4 a.m. 한국을 찾은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술주 강세장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며 올해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이름을 알린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AI 주식이자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성장이 더 빨라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섹터가 유망하다고 점쳤습니다. 관련주로는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 몽고DB, 스노우플레이크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딥시크 등장으로 촉발된 엔비디아 주식 매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며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유망 혁신 기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SK Hynix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barometers for overall AI spend. I also think Hyundai is starting to transform from a traditional car company into a disruptive tech company over the coming years between autonomous and a lot of other robotics and technology that they're doing. 투자자들은 저렴한 주식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7거래일간의 좀 랠리가 끝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2월달 내내 정말 쉼없이 달려오기도 했었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전거래를 아무래도 이 시장이 펌핑이 좀 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내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세가 한번 크게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그런 경향을 띠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거래일제 미증시 쪽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FOMC 위원들이 당시 이제 회의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리를 지금 동결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지 확인을 한 뒤에야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약간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띠면서 발언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시장에 번질 때는요, 네. 이런 이제 의원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발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계속 좀 완화시키거나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지금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조금 떠올랐던 그런 이제 섹터가 엔터, 미디어, 화장품, 그리고 이제 정보체 관련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브리핑은 제가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2월 들어서 긴 시간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만큼 오늘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단에서 봤을 때만 엄청 깊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곽유정 대표는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 섹터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힌트를 주시긴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개장하자마자 날아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잘 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시장이 최근에 올라간 업종 섹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건설 섹터까지도 최근에 오름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도 시장이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 이제 위주로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의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올 초까지 그 중국 쪽에서는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이제 비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고 왔었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또 우리나라에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지금 기업 규제도 잇따라 지금 철폐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한령이 2016년도 한 여름경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슈가 들어오면서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 뭐 호텔 관련주, 중국 소비주 섹터 등 거진 다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020년도 그 게임 쪽에서 판호허가 발급을 해주게 되면서 펄어비스와 같은 이제 관련 게임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시작했고요. 본격화된 부분들이 작년부터 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교류가 좀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대선이 또 그때 당시에 있기도 했었고 미국의 눈치를 또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한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좀 부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제 한한령이라는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뭐 그에 대한 뭐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암묵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뭐 미디어 기업들이라든지 내지는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막았었죠, 사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공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한령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별에서 온 그대라는 이제 드라마가 중국에서 굉장히 좀 큰 인기를 끌었었고,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치맥도 열풍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렬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한령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콘텐츠가 우리나라 한국 콘텐츠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히트작들이 많잖아요. 중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몰래 아름아름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고해서 이런 이제 글로벌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문화 콘텐츠 시장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400조 시장,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이제 국력은 경제력도 아니고 국방력도 아니고 문화, 거기에서 이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 문화의 힘, 최근에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명동 가면은 과거에는 일본인들이 겨울 연가 때문에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열풍도, 한류 열풍도
한때 이제 2010년도경 해서 이제 들어왔었고 최근에는 서구권에 있는 네. 다양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를 향유하고 또 공유하고자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엔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스토리와 같은 콘텐츠 만드는 기업들 있죠. 중소형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 흐름을 보시면요. 2021년도 고점이 54,000원대였는데 거의 한 3, 4년 정도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진 바닥권까지 나와주고 나서야 오늘 좀 시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건데 에이스토리가 일단은 상한가 기록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을 보시면 한때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주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액이 좀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 뭐 제작 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콘텐츠 제작 편수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콘텐츠들이 또 중국에 또 수출하게 된다면 역시나 또 향후 매출 반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시가총액이 또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특히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지금 후발주인 YG 플러스도 오늘 움직임이 좋습니다. YG 엔터는 이제 블랙핑크가 완전체가 올해 네. 이제 하반기 컴백한다라는 관련 이슈도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디어랑 이제 엔터 쪽으로 봤을 때는 엔터 쪽이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강렬하게 지금 시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추세 조금 더 올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기업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긴 시간 눌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섹터 순환매 장세 속에서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종목 좀 몇 가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엔터라던가 콘텐츠도 그런데요. 이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원체 수출이 좋잖아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애국 소비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ODM, OEM 쪽도 최근에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중국보다는 계속해서 뭐 미국이나 뭐 중동 시장, 유럽 시장 쪽을 진출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네.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제 수출 국가 중에서 여전히 1위 국가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놓칠 네.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미디어의 힘 제가 네.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이제 한국 연예인이 중국에 또 방송에 나가거나 내지는 뭐 공연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많은 또 시청자들이나 또 그를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보고서 그 연예인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구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한국의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K-뷰티가 최근에 뭐 그 OTT나 내지는 뭐 유튜버 같은 그런 미디어 플랫폼, SNS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식 화장을 따라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굉장히 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게 돼서 한국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또 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중국 쪽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접은 곳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시세를 또 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작년에 ODM, OEM 관련 종목들이 화장품 이제 섹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또 미국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많이 눌렸네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미국 그리고 그 외의 지금 국가까지도 공급망을 지금 다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도 화장품 수출액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갭상승으로 떠서 이제 음봉으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흐름을 보시면 낙폭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상 봤을 때 지금 쌍바닥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 음봉이 나왔다 한들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 갭상승 구간을 오늘 메워주는 움직임이 화장품 섹터에서 이렇게 일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쪽 매출이 또 많이 나왔었던 화장품 이제 대형
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작년에 그 북미 쪽의 코스알엑스 그런 네. 이제 매출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제 중국발 이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갭 하락으로 지난 이제 8월달에 블랙 먼데이와 같이 함께 점쳐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과도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12월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그 미국향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되고 있고 중국 쪽은 오히려 로드샵을 좀 정리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그 중국 쪽 사업도 안정세를 좀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오늘 구간에서 특히 이제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5% 정도. 그렇게 된다면 이런 중국발 악재를 이제 털어내고 올해 관련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은 오히려 중국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 중 하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중국에는 로드샵을 정리했다.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만큼은 계속해서 중국 사업을 안고 가겠다라고서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오늘 7%대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할 때 이러한 차이점들을 우리 청자분들이 좀 비교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대장주 두 기업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고체를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뽑으셨을까요? 최근에 아무튼 악재성으로 떨어졌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다시 이제 호재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상승률을 지금 시현하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게 지난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전기차 화재가 결국은 이제 배터리 그 4대 요소 중에서 전해질이라는 그 액체가 유출이 되면서 열폭주 현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그에 따른 이제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가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도 오늘 시세 나오고 있죠. 전고체 네. 관련 종목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또 LG에너지솔루션의 또 경쟁사 중 하나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 약 이제 2년 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파일럿 그 공장 라인도 가동이 됐고 시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용화가 또 머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또 현대차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이제 공장을 가동한다 이런 이슈까지 나와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세를 보면 이번 달 내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봐야 작년 8월 달 구간 전고점 구간 때까지 그냥 회복세가 나온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온 만큼 약간 좀 숨고르게 할 구간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예 전고점 돌파로 간다든지 내지는 좀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를 하면서 눌림목을 줄지 가장 좀 관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매매를 하실 때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략하시기보다는 눌림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흐름을 좀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 9월 달 구간 때까지 회복세가 나와줬는데 역시 오늘 윗꼬리가 긴 걸로 봤을 때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심리도 가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농화성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농화성 역시도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만큼 지금 단기 조정 가능성만 좀 염두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라는 조언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전고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단기 급등을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약주를 공개
공개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섹터들 중에서 네. 화장품 관련 아. 섹터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화장품 관련 sek터가 지금 최근에 펌텍코리아가 가장 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섹터줄 중에서도 대장주들 손바뀜 항상 나오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화장품 수출이 성장세를 보일 거다 한다면 이 화장품을 만드는 OEM 기업부터 이런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이 기업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플라스틱 아. 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까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그 여름에 선스틱 있잖아요. 네, 네. 그 선스틱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아. 특히 여름 계절적인 수혜까지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호조세니까 네. 계절성을 이제 무시하고 거의 지금 4계절 내내, 4분기 내내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기업 분석도 같이 보시면요. 매출액이 2021년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023년도 지금 작년 이제 매출액이 3천억대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확대로 인해서 이런 실적 호조세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해외 고객사들, 미국이나 일본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국가들인데 역시나 이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을 때 펌텍코리아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 거의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온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전고점 구간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원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표가 잡아가시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10% 내외 정도 구간인 39,000원 구간대 짧게 잡아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펌텍코리아였고요.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도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계절성 요인을 넘어서서 실적이 앞으로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곽유정 대표와 다양한 종목 이야기,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잘 나가던 조선 방산 급락 조정, 5월 한한령 전면 해제 단독 보도, 드라마 영화배우 소속사 영상 컨텐츠주 초강세, 특징주 키이스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또 나란히 4개 지수가 다 상승을 했네요. 자, 다우지수 지금 끌어올리면서 연속 이틀간 밑꼬리를 쭉쭉쭉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밑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죠. 자, 나스닥으로 가볼까요? 나스닥 지금 전고점 도전 바로 그 목전에 지금 있습니다. 2056.25. 뭔가 오늘 일이 일어날 것만 같죠. 자, 4대 지수 등의 선도로 S&P 500이 이미 그 길을 발자취를 내놨습니다. 자, 6147.43 사상 최고가 2월 19일.
S&P 500이 지금 일단 선도군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다우 나스닥 이 따라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와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퍼컷을 치면서 5,3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4대 지수가 지금 S&P 500이 먼저 이제 이 그 앞에 장애물을 깨는 쇄빙선 역할을 했고요. 다우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세 개가 나란히 따라가면서 전고점 돌파 및 역사상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로 신고가를 가는 것이 어떤 지수가 될 것인지 보는 재미가 이번 주 안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증시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강해요. 뭐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도 피해를 볼 것이다부터 시작을 하여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부터 시작해서 뭔 얘기가 나와도 지수가 그냥 다 가버리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드디어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지만 밑바닥에서부터 2025년도 1월 달에 시작하는 시점에는 한 2만 밑이었습니다. 그때 나스닥이랑 아주 비슷한 수준이었죠. 얘는 벌써 2만 3천을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나스닥이랑 독일 닥스가 둘 다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에 걸려 있었잖아요. 이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에서 이제 나스닥은 이제 겨우 2만 5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달려온 겁니다. 지금 2만 3천 거의 찍을 뻔하고 지금 일단 밀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독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브라질은 일단 이동평균선 저항에서 121선에서 밀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국은 지금 약간 주인공에서 밀려있는 모습이죠. 인도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선진국들의 경연장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선진국 증시가 좋았는데 이번 연도 초도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 증시가 먼저 달리고 있고요. 자, 상해 증시는 다시 올라 61선 위에 올라와서 이 어떤 그 발판을 일단 마련했네요. 얘도 3,450 정고점 도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자, 심천도 보겠습니다. 심천도 지금 61선 위에서 지금 이제 2024년도 12월 달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죠. 뉴스 보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제일 큰 회사 그거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막 세금 막 투입해가지고 수혈, 그쵸? 막 거의 시체에다가 막 수혈하고 있죠, 지금. 자,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난리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자, 니케이는 지금 도요타 이것 때문에 도요타 시가총액 1위가 별로 안 좋아서 주가가 자,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하고 니케이가 좀 갈리기 시작하고 있죠. 거의 비슷했는데 대만은 오히려 지금 위로 지금 뻗어가려고 하는 S&P 500 그다음에 그걸 추종하고 있는 이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랑 비슷한 흐름 이 전고점인 23,943.95 1월 달에 기록한 저기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도 양봉이에요. 자, 일단 대단한 시세인데 지금 이 2월 달 들어서는 거의 양봉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 코스피가 분노의 어퍼컷을 일단 터뜨리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그쵸, 진짜 2월 달 들어서는 정말 그쵸? 코스피 코스닥 진짜 선전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61선 밑에서 자, 여기 한 번만 지지 라인이 붕괴되면 이거 확 쏟아질 수도 있는 지금 그림이죠. 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한번 쏟아지면서 저점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보이기도 합니다. 1,430원 붕괴되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한번 슈팅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수급이 아쉽네요. 어저께 플러스였는데 오늘 다시 1,600억 팔아버립니다. 코스닥도 1,200억 팔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연이틀 나오지 못하네요. 그렇죠? 어제 3,900억 사서 오늘도 이어갔으면 이게 이쪽 순매수 방향으로 턴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일단 한번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버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결국 다우보다 S&P 500이 먼저 오르고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이 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테슬라가 1.82로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저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1.2 올랐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아, 근데 이 미국은 지금 다 그 4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일본, 아시아 증시는 지금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이 미국의 모습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일본도 지금 시가총액 20위안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종목이 한 개도 없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입니다. 오늘 대만은 기다렸다 캡처했어요. 10시 20분에. 대만이 이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쵸? 10시 20분에 이걸 캡처해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해요, 사실. 자, 대만은 그래도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아수스, UMC죠? UMC가 1.28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TSMC는 0.92 마이너스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니케이보다는 확실히 대만이 좋죠? 자, 이 미국의 특징주 팔란티어 테크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정말 잘 나가서 $100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고 장대 음봉을 일단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CNBC의 그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출연했잖아요. 자기가 무슨 책을 냈는데 책을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 CNBC의 그 고정 멤버들이죠. 이 그 우리 베키 씨 여성, 그 찰리 먼거 돌아가셨을 때 찰리 먼거 자택에서 인터뷰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워렌 버핏은 CNBC밖에 출연 안 해요. 저 베키 그분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위에서 사회도 보거든요. 다른데 나가질 않잖아요, 워렌 버핏. 그렇죠? 그래서 베키 저분을 보고 아마 나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CEO가 나오고 바로 뒤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고, 지금 요 CEO랑 앨런 머스크 다 페이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죠. 지금 저기 백악관 AI 총괄 담당자 그 사람도 페이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고 지금 페이팔이 이 미국 정계, 그 다음에 뭐 기업 이런 쪽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랑 가장 친했던 이 수장이 지금 팔란티어 CEO를 맡고 있죠. 주가도 이제 승승장구하고 새 책도 내고 CNBC에 나와서 아주 신나게 1시간을 떠들었는데, 주가는 그 다음날 일단 장대 음봉을 맞았다. $100 유지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지금 귀주모테주 일단 61선 뚫었죠. A주 상장사 자사주 매입 주력을 하고 있다. 이 뉴스는 보셨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의 1위 CATL입니다. 자, CATL도 좀 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죠. 자, 1, 2월 달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기자동차 비아디가 테슬라를 눌렀네요. 뭐 이걸 중국에서 밀어준다 뭐 이것도 있지만 뭐 이것도 사실이니까요. 일단 테슬라가 밀렸습니다. 비아디에 밀렸고, 자, 2차 전지죠. 2차 전지 역시 CATL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2차 전지 다 중국 업체가 먹었어요. 이걸 지금 만약에 사실 힘듭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만큼인데, 자, 이 파이 대충 보면 3배죠. 이거 한 번 놓친 주도권은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 업체 여기 파나소닉이 들어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지금 CATL하고 비아디를 합쳐버리면 이게 절반이 나와버려요. 지금 세계 2차 전지 점유율이 지금 1, 2월 달도 아직도 점유율이 이렇게, 이건 점유율을 역전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CATL이 지금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다. 이게 있거든요. 지금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다 홍콩 미국 가서 상장했죠. 그래서 상해 증시 1위가 귀주모테주잖아요. 술 주식. 근데 지금 이 CATL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뉴욕 증시나 나스닥에 가면 어울리죠. 지금 2차 전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 심천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돈을 더 땡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과연 미국을 갈 것인지 CATL이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도요타 자동차 지금 이게 시가총액 1위 이게 지금 문제예요. 도요타가 지금 계속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121선까지 와버렸거든요. 니케이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저게.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도 지금 61선에서 비비고 있어가지고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계속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과연 TSMC가 인텔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가져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일본의 특징주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오늘 4.98 급등하고 최근에도 너무 좋아요. 지금 갑자기 밑바닥에서 불기둥이 치솟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3대 업체잖아요. 이 일본 사이트 가서 저기 한 건데 번역한 건데 지금 이 일본 4분기죠. 작년 4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그 나쁜 소식이 이제 나와버려서 재료 소멸이다 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 실제로 4분기 실적 안 좋게 발표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올라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르네사스, 인피니언, 르네사스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반도체에서 주름 잡고 있다고 했죠. 그 씬에서는 엔비디아 뭐 이런 인텔이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액톤테크 대만의 특징입니다. 오늘 액톤테크가 1.54 오르고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은 네트워킹 및 통신 장비 이런 회사, 이런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뭐 미국으로 따지면 아리시스 뭐 이런 회사랑 비슷하겠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2025년 상반기 신규 상장이 제일 많이 오르긴 하는데 오늘 새로 상장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따따따블이 가능하니까 400% 가능하니까 이게 너무 한 종목이 많이 올리면 왜곡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한 게 있어서 그런 거 한 종목이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제일 많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죠. 키스트 상한가 같고요. NS E&M도 지금 상한가에 거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두 개의 공통점은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입니다. 소속사. 기획사죠. 얘네들은 기획사예요. 키스트, NS E&M이 기획사인데 가수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JYP, YG, SM 이렇게 3대 기획사인데 걔네들은 다 가수 위주잖아요. 근데 오늘은 가수 위주의 기획사는 여기 있어요. 지금 JYP 3.21, SM 6.53 그리고 YG 엔터 12.97 뭐 얘네도 수익률이 크지만 얘네를 압도하고 있는 건 키스트랑 NS E&M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엔터테인먼트인데 특징적인 건 이거죠.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를 위주로 한 소속사, 그 기획사 주가가 우리가 3대 기획사라고 불리는 가수 위주의 기획사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포인트는 여기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밑에도 콘텐츠 중앙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SMCNC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컨텐츠를 드라마, 영화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던 가수 기획사가 아닌 게 오늘 특징이에요. 자, NS E&M도 거의 상한가 수준이고 지금 키스트는 이미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자, 키스트 보세요. 가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스카이캐슬 저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스카이캐슬 그다음 기생충. 기생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죠. 기생충을 뜨신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여기 속해 있는 것이고 키스트가 일단 요런 배우들 위주이다. 그다음에 NS E&M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NS E&M은 이런 소식도 나왔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TIK 그룹과 엔터브 사업부문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근데 TIK 그룹이 한인 여성 기업인 김태연 회장이 이끄는 한인 그 CEO의 회사예요. 그래서 1982년 버몬트주에서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했고 1985년 실리콘밸리로 이전해서 TIK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CEO라는 공통점도 있는데 이제 이 NS E&M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 소속 영화 드라마 배우들을 미국에 데뷔시키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 동양의 어떤 문화, 동양의 이야기, 동양의 배우들을 엄청 찾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줬고. 그래서 이런 협업 소식도 있었고 오늘 지금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영화 드라마 배우 소속사 기획사가 잘 가는 것 때문에 NS E&M이 갔다. 오늘은 그래서 키스트 NS E&M. 이런 영화 드라마 배우들이 주로 소속된 기획사가 많이 갔다는 거. 이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그래서 저 키스트 소속 배우들 보면은 드라마에서 연기 진짜 대박이잖아요. 영화나. 그렇죠? 그래서 키스트 소속 배우들은 다 키스드.
대담한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필요하고요. 여전히 전기차는 글로벌 각국의 시장의 판도에 그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1월이고 가까운 그 최근 데이터는 1월이잖아요. 1월 그렇죠. 데이터 네. 분석 좀 해주시면서 네. 전기차가 과연 잘 팔렸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영국 그 시장조사 업체죠. 로모션이 이제 이 발표를 올 1월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들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네. 올 1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3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습니다. 이게 이제 YOY로 한 18%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한 증가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1, 2월 달에 안 팔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보조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니까 사실 1월, 2월 달에는 전기차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3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시장은 아직은 중국이잖아요. 중국 역시 그런 계절적 요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몇만 대가 팔렸냐? 1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 130만 대, 중국이 70만 대를 팔았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YOY로 보면 12% 증가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MOM으로도 뭐 한 43% 정도가 감소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지방정부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이든 이구간 신정책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게 보통 한 2월 이 설 연휴 그러니까 거기 춘절이라고 하나요? 그 연휴들이 다 끝난 다음부터 보통 지급을 하기 때문에 1, 2월 달에 이제 성적들이 비교적으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의 어떤 성장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처럼 이렇게 뭐 100% 성장한다거나 50몇 % 성장하는 시장은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침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갖다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및 캐나다를 보게 되면은 미국 및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 13만 대가 판매되면서 YOY로 22%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견고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를 하면서 그냥 뭐 IRA 폐지라든지 IRA 세액공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액공제하고 우리들은 이제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7,500달러 세액공제를 갖다가 없앨 거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 계속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관심이 다른 데로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그 FEOC, IRA에 의해서 필수 광물에 대한 FEOC 규정들이 훨씬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그 IRA에 의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주지 않는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24년도에 보여서 그 EV 전체 모델 중에서 그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기아 자동차는 뭐 EV6, EV9 이게 다 포함이 됐지만 현대차가 아이오닉 5, 그다음에 뭐 아이오닉 9이라든지 GV70이 맨 처음에 해당이 됐다가 지금 현재 탈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다시 이 보조금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서 이제 현대차를 갖다 생산을 하잖아요. 현대차가 현지 생산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거고 여기에 탑재되는 배터리 또한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그게 조지아 공장에서 또 역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산지라든지 아니면 FEOC 규제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 내로 다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지역은 사실은 EU, 그다음에 EFTA 및 영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죠. EU는 이제 유럽연합에 속한 거고 EFTA는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EU와 FTA를 주고받는 나라들, 가령 뭐 스위스 같은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유럽 대륙 전체적으로는 25만 대가 판매됐고요. YOY로 21%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YOY로 25% 증가니까 아 이거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아주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게 대단한 성장인 거고 유럽 주요국 7개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은
39%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부터 강화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초에 유럽에서 이 전기차가 어떻게 보게 되면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54%, 영국은 42%, 노르웨이 90%, 이탈리아 126%, 스페인 49%, 이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성장률을 약간 까먹은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약간 플랫한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게 좀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유럽 1월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사실 뭐 유럽 판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판매 전반적으로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도 유럽의 어떤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완성차 업체 콘텐츠로도 방송을 해주셨죠. 예, 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도. 그렇죠. 예, 예, 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약진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나머지 지역은 13만 대가 판매되면서 YOY로 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전기차들이 이제 서서히 좀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최근에 본인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굉장히 강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다라시는 분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시장 쪽에서 받쳐줄 거기 때문에 네네네. 판매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낙수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유럽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면모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규제 완화 이쪽도 그렇고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쪽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 기업 차량을 또 전기차로 바꾸게 하는 네네. 그런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네.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좀 상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일 많이 걱정한 게 유럽 네. 지역에서 그 CO2 배출가스 기준을 갖다가 더 완화할 거라고는 언론들의 기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강화하는 모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법안은 아직까지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이게 3월 5일 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법안을 포함해서 각종 전기차 활성화 계획들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발표가 될 거예요. 네. 핵심 골자는 뭐냐면요. 2030년까지 1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기업,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겠죠. 이 기업들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구입해야 됩니다. 2030년부터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업용 차량과 아니면 개인들이 소비하는 차량을 이렇게 둘로 나눠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수요가 훨씬 많아요. 6대 4 정도로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개인들보다도 차를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우스운 거는 뭐냐면 유럽의 기업들은 개인보다 전기차 전환이 늦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3%가 전기차로 전환을 했는데 기업은 13.6%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 이런 어떤 경향들은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법을 실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기업들에게 전기차 전환을 강제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럽연에 설정한 CO2 배출량 그 강화 기준 그걸 갖다가 더 빨리 달성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갖다가 자꾸 그 CO2 배출가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전기차 의무화를 갖다가 시행하려고 하는 배경 자체에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늦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난 어떤 뭐 실적 저하 이런 걸 맞았고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법 자체를 사실은 전동화의 전환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거에 그 해결책을 갖다가 해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 유럽 영내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을 강제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T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지오 그룹입니다. 유럽에. 거기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200만 대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수요가 창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0년에는 CO2 배출가스 목표 충족하는 데 필요한 EV 판매의 절반가량이
기업용 차량 수준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OEM별로 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가령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스텔란티스는 54%, BMW는 58% 정도를 갖다가 그 자신들의 그 지금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CO2 배출가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이 그 기업용 차량을 갖다가 강제화함으로 해서 그 기준 자체를 맞출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림에 보시면은 좀 하늘색, 짙은 하늘색 부분이 있죠. 그게 기업용 차량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 중에 밑부분. 네, 밑부분.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의무화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기업들은 자동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효과가 있는데 기업용 차량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은 소유 기간이 개인들보다 좀 짧잖아요. 물론 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돈이 좀 풍족하신 분들은 2년, 3년마다 이렇게 차를 한 번씩 바꾸시지만 네. 웬만한 분들은 한 5년 뭐 더 올해는 뭐 10년까지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들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면 차량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2035년 정도 되면은 이 기업용 차량이 이제 이 3, 4년 그 모은 차량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 700만 대의 중고차, 그러니까 EV 전기차가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차량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개인들은 이 중고차 시장에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EV의 어떤 그 전환 이것들이 훨씬 더 가시화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영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 강화.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한테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갖다가 100%로 하는 거를 의무화하겠다. 네.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기업 차량,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시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성숙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 성장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그쪽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여지가 좀 상당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기업들의 그 어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 영내 그 완성차 업체들 걸 많이 써요.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르노레, 자국 예.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주안점을 두겠지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거기서 좀 성장의 기회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어차피 열려 있는 거니까요. 새로운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예, 예.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으로 좀 성장을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양극재인데 네네네. 워낙 이제 배터리 원가의 40%나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폐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일부에서는 큰 폭의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평론가님의 또 분석이 좀 신뢰감이 가니까 제 입장에서는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뭐 양극재 업체들 최악이었죠. 뭐 메탈 가격 하락에다가 엄청나게 어떤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양극재 시장을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좀 그 미처 캐치하지 못한 걸 갖다가 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양극재 출하량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줄었어요. 나중에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는 그대로 나갔어요. 작년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23년에 163기가와트아워가 나왔는데 23년 잔흥년에 164기가와트, 약 1기가와트 아워가 더 출하량으로 보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극재 출하량을 보면 23년도에는 약 33만 8천 톤이었는데 코스머신 소재 뺀 겁니다. 24년에 20만 9천 톤으로 확 줄었어요. 3분의 1, 한 10만 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좀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가령 더 조금의 양극재를 쓰고도 더 어떤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들었을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외 공장에서 뭐 현지 조달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극재가 아니라 현지에서 뭐 생산되는 것 갖다 좀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 분석은 그래요. 사실은 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그 양극재가 고공행진할 때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고량을 축적을 해놨을 거다. 일종의 스톡파일을 가졌다는 양극재를 미리 사서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샀던 걸 갖다가 24년도에는 이 양극재 회사들한테 신규 발주를 안 내고 기존의 재고를 갖다가 소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스톡 파일들 갖다 소진했다. 이거는 예. 그 배터리 3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문제가 되겠죠. 이미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스톡 파일, 그러니까 재고량들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양극재 가격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규 발주를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도달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양극재 회사들한테는 그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한테는 커다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도전? 과제? 도전 과제라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신규 발주가 없었는데 예. 고객사들이 뭐 이제 자신들의 재고가 많으니까 굳이 신규 발주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재고를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어떤 그 양극재 회사들한테 신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양극재 회사들과 전구체 회사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물량 신규 어떤 발주를 갖다가 배터리 3사들은 양극재 회사들한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올 이제 사실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배터리 회사들이 올 한 그 상반기가 지나고 네. 하반기부터 이제 LFP 배터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일정이 맞춰져 있냐면은 사실은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전기차용 배터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ESS 같은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7.5% 관세였는데 그 관세를 갖다 26년부터 25%로 높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왜 그러면 올해부터 하지 왜 26년부터 높이냐? 이 중국을 배제하고는 ESS 배터리를 갖다가 LFP ES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국은 26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빈 공간, 그러니까 25년, 24년부터 우리가 추진했고 25년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LFP 아니면 뭐 삼원계든 미드니켈이든 ESS 배터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 가령 뭐 삼원계 배터리에만 있었는데 ESS용 배터리에 대한 어떤 양극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일정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미리 주문을 넣고 수주는 미리 나가겠죠. 예. 그다음에 뭐 샘플 테스트라든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가령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고객사들한테 이제 벌써 LFP 배터리의 어떤 샘플 같은 경우는 다 돌려가지고 사실은 이미 테스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스톡 파일들이 다 그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3원계용으로 해서 양극재들에 대한 어떤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LFP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미드니켈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의 양극재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생각만큼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만큼 올해도 뭐 엄청난 어떤 그 양극재 회사들의 어떤 실적 악화? 그러니까 작년도에 뭐 적자 전환이라든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것들이 과연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줄었다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뭐 대형주 위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그 창고에 재고가 막 쌓이는 게 아니라 그거 털어내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신규 예. 발주 나오면 그게 또 네네. 실적으로 연결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우려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상황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항상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예. 앞으로도 데이터 나오면 꼭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서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 그 산업에 대한 글로벌과 우리 국내 시장의 기업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이 좋다 보니까 뭐 미국 주식 하시다가 이제는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가는 종목들, 잘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함께 골라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일론 머스크, 트럼프 기운 받아서 많이 올랐는데 다 반납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보면 메타는 요즘 뭐 주가가 너무 좋으니까 거의 변동이 없고 아마존도 5에서 애플도 6%, 엔비디아도 한 10% 가까이, 알파벳도 10% 넘게,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27%나 넘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는 내려왔는데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추세의 하락일까요? 그런데 지난 4분기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포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지난 4분기에 말입니다. 자, 테슬라를 처음 매수한 큰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이 달리오 그리고 스탠리 드러켄밀러 아실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투자의 포트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서 주식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브리지워터의 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죠. 이 브리지워터가 테슬라를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브리지워터가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지난 4분기에 테슬라를 처음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브리지워터의 포트 중에 뭐 순위는 좀 낮고 비중은 좀 낮습니다. 포트 중에 뭐 수백 개, 한 700~800개 정도를 매수해서 브리지워터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66위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입니다. 비중은 크진 않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매수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으로 이 브리지워터나 아니면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런 사람이 뭐 테슬라로 단타 치려고 매수를 하지 않겠죠. 지난 4분기에 어쨌든 포트에 처음 편입을 해서 앞으로 비중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추이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레이 달리오에게 X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전설적인 또 투자자죠. 스탠리 드러켄밀러도 테슬라를 처음으로 포트에 편입해서 매수했답니다. 역시 뭐 비중은 똑같습니다. 0.4%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0.4%의 비중으로 한 포트 중에 51위를 차지했고요. 시장에서 평가하고 추정한 평균 단가, 테슬라의 평균 단가 드러켄밀러가 한 301달러 정도로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익 중이겠죠. 자, 이러면서 왜 이 사람들, 이런 거대 거물들이 테슬라를 매수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물론 트럼프, 머스크의 수혜도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가장 큰 빅 이슈가 있잖아요. 6월입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승인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그록3가 공개됐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록3가 테슬라에 탑재가 되면 이제 자율주행 성능이나 데이터를 쌓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요즘 테슬라 차도 안 팔리는데 테슬라 주가 더 가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테슬라에게 이제 테슬라 판매량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신모델 주니퍼가 공개되는데 그리고 올해에는 저가 모델도 공개하고 판매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를 나올 건데 누가 지금 테슬라 9모델을 사겠습니까? 작년에 그리고 4분기에 판매량이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요즘 정치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테슬라를 사지 않는 거다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테슬라 안 사시겠습니까? 차를 사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약간 의문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를 산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이런 빅포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합니다. 엔비디아의 포트 중에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 위라이드라는 기업을 새로 편입시켰더라고요. 포트의 8.1%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신 레벨 4 로보택시를 공개한 중국의 자율주행,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에서도 우버를 매수했거든요. 우버를 지금 매수 비중 최고 포트로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빌 에크먼이 로보택시 기업들이 우버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을 우버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버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지어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테슬라를 사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자율주행주들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종목들을 봤는데 보시죠. 차트들이 다 이제 우상향으로 턴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자율주행 종목들을 한번 잘 골라서 투자해보는 것도 테슬라를 사는 것도 좋지만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한한여 해제 기대감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산업들에서 투자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 심리 읽을 수가 있네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